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카드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친척을 잘 알지 못했고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마지못해 고려했습니다. 밥에게 그 아이의 부모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람인데 부모가 누구인지가 왜 중요하냐고 단호히 거부했다. 왜 그렇게 관심을 갖고 부모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자세한 이유와 이유를 듣고 싶다. 우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제가 눌렀을 때 화를 내며 아버지가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데려간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친 어조로 대답하자 그는 에디에게 소리쳤다. 아이를 데려가기를 거부하면 우리 사이는 이제 끝났으니 지금 당장 나가. 그의 진짜 의도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사람은 꼭 아이를 갖고 싶다고, 그 사람은 내 존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믿게 됐어. 나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꼈어. 알았어. 짐 챙겨서 나갈게. 빨리 짐 챙겨서 떠났어. 그날 우리 집은 갈 곳이 없어 기차역 근처 모텔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등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했고 기타 문제는 차질 없이 끝났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게 어색해서 그만두고 새 일을 찾았어요. 컴퓨터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았고 행정조무사 자격증도 있어서 작은 법무법인에 입사해서 새 직장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2년 동안 남편과 별거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 매일 일을 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1년쯤 지나서 어느 날 전 남편이 직장에 나타나서 텅 빈 방에 집에 오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리셉션에서 나를 보고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는 왜 여기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서 일합니다. 확실히 이 말을 듣자마자 그의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안고 있던 아이였는데 먼저 담당 변호사에게 데려갔고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선생님, 1년 전에 태어난 이 아이는 저와 전혀 닮지 않았나 의심했어요. 정말 내 아이인지 의심스럽네요. 당신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내와 이혼하겠지만 법적으로는 DNA를 채취하더라도 출생 후 1년 이내에만 아이의 친자 관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그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내면 여전히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겁니다. 농담이군요. 대법원에서도 그런 선례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기로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결혼 중에 바람을 피우고 그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 아이의 나이와 임신 기간을 고려하면 분명 출장을 간 지 1년쯤 지나서 아이를 임신한 게 분명했고 그때 기억이 났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은 나에게 유난히 친절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의 아내가 직장 후배인 것 같아서 설명할 때마다 창백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 것은 당연했다. 1년 전 불륜의 아이와 함께 떠나려던 아내가 결국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는 괜찮다고 말했다. 먼저 DNA 검사를 받고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이 말과 함께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떠났다. 변호사인 윌리엄스 씨에게 말했다. 작년에 내 전남편이 일과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나의 이혼에 대해 윌리엄스 씨는 매우 놀랐고 디스커버리 이후 2년 이내에 불륜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애인한테 너무 잘 청구하고 그럼 바로 절차를 시작하자. 정말 고마워요. 결국 나는 전남편과 그의 애인인 그의 현재 부인이 그것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 에마오 윌리엄즈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청구서를 집뿐만 아니라 직장과 시댁에도 보냈는데 바로 전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청구서는 무엇입니까?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혼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위자료를 지불하는 방식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신앙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이혼했고 당신의 불륜이 방금 밝혀졌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청구 기간 내에 있었죠. 여자의 목소리는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식은 그에게 바꾸라고 말했고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청구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폭발로 인해 허를 찔린 것입니다. 제가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의 아내입니다. 이 청구에서 최소한 내 부분을 돌려받으세요.
하지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바람 피웠을 때 그 사람이 싱글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그 사람이 싱글인 줄 알고 사귀었어요. 그땐 아내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싱글이라고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당신이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들 각자에게서 2만씩 가져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성장함에 따라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4만 달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일하고 있고 그 사람도 최근에 높은 지위에 있어서 금전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당신이 그 사람이 강등되고 급여가 삭감되었고 나는 정규 직원에서 파트로 강등되었다는 주장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내 수입이 줄었고 우리는 그렇게 큰 금액을 지불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히스테리하다고 말했고 부모님에게 덮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 지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소리쳤고 제 아내가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했을 때 그 사람이 전화로 돌아왔습니다. 청구를 취소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몇 년 전에 우리가 임신 테스트를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실제로 테스트 결과에 당신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담이죠. 사실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당신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당시 나는 충격을 받았고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적힌 종이가 아직 남아있는데 언제 보내달라고 합니까? 나는 그가 중얼거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아마도 충격으로 인해 다른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의사는 나에게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지만 남편 밥도 상당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의사가 너희 둘 다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갖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해서 그건 너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캐시 그러니 밥이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혼자서 모든 것을 떠맡지 마세요. 이야기를 다 듣지도 못한 채 진료실을 뛰쳐나갔다. 이 사실을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 막 중얼거렸다고 했더니 그건 분명 거짓말이다. 알았어. 난 바쁘고 그 후에는 전화를 끊기로 했고 각각의 감정적 고통에 대해 총 2만 달러를 정확히 받았어. 총 4만 달러를 그녀는 지불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밥이 그 일을 맡은 것 같다. 밥이 아이에게 DNA 검사를 하게 한 것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의 모든 부담입니다. 그가 아내와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 양육비와 정서적 스트레스 보상금을 그녀에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강등으로 인해 경제적 여유도 없어 불륜 상대인 현 아내와 마지못해 결혼을 이어가게 된 것. 상당히 의지가 강한 여자인데 정신적 고통 보상금을 지불하러 왔을 때 아이를 양육하게 된다면 헤어질 핑계를 찾으려고 최근에 아내와의 관계가 경색되고 집 분위기 긴장 직장은 다들 불륜 부부로 얕잡아보고 그 사람도 힘든 것 같아 나는 싱글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 친구들과 다음 연휴는 혼자지만 지금은 일과 친구들과의 활동으로 알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 왔어요. 목욕 준비됐어요. 배고파서 목욕은 저녁 준비 후에 할 거예요. 확실히 예전이랑 똑같네요. 수십 년 동안 저와 남편 사이의 대화 제 이름은 캐런입니다. 저는 59세의 주부입니다. 남편이 무엇을 먼저 원하는지 항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목욕과 저녁 식사 준비 시간을 정합니다. 둘 다 준비해야 돼. 야, 차 가져오라고 하면 그냥 확실하게 대답하고 차 준비한다고 하니까 거의 40년 동안 이 삶을 살아왔으니 나에겐 여느 때와 다름없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당시 제 상사였던 미래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사남매 중 막내로 형색과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지셨기 때문에 일찍 결혼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싶었고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사실 고학력자로서는 적격이 아니었어요.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결혼하고 은퇴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았어요.
결혼이 확정되면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흘렸어요. 행복의 눈물 내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요양원으로 이사했고 나는 가족의 집을 남겨두고 자랑스러운 남편이 어린 시절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임대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집을 개조하고 이사했습니다. 집안일도 육아도 거의 안 했는데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편하게 키운 것도 그 덕분이라 딸이 결혼하고 이사 나가는 걸 보기 전까지는 남편에게 헌신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냥 그랬다. 이 집에 우리 둘이 지금은 근처에 사는 딸이 걱정해서 우리를 자주 확인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는 여자들이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흔했지만 아이를 가질 때까지 계속 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위해 집안일을 다 하면서도 늘 하던 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말해주니 시대가 변한 것 같다. 그녀는 무슨 말인지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혼자 살던 남편이 청소를 하기 전에 집안일을 우리가 나눠서 한다. 빨래와 요리 일할 줄은 알았지만 집안일까지 잘할 줄은 몰랐다. 아빠와는 사뭇 다르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그런 것 같다며 웃었다. 집안일을 잘하는 편인데 우리 집과는 거리가 멀다. 남편이 집안일을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던 나에게는 충격이었다. 그런데 엄마에게 부탁이 있는데 알고 보니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가사 도우미인데 사업 확장을 위해 더 많은 직원을 구하고 있어요. 엄마가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때요? 깜짝 놀랐어요. 직장 경험이 거의 없어요. 결혼한 이후로 하루도 일한 적이 없어요. 나이가 있어서 지금은 일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처럼 많은 분들이 일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관심이 생겼습니다. 다음번에 남편이 밤에 떠나기 전에 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가서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집에 와서 딸의 방문과 가사 도우미 일에 대해 말했더니 그는 나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잠시 있다가 회사에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캐런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출장이 있으니 짐을 또 준비하세요. 최근에 꽤 자주 출장을 가신 건 어쩔 수 없군요. 지난 몇 년간 일의 일부였죠. 남편의 출장이 잦아졌는데 예전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최소한 가버린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그 사람 여행 준비하는 건 당연히 나야. 나도 이번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요즘 날씨가 안 좋아서 빨래가 제대로 마르지 않아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여분의 셔츠 한 벌을 넣는 걸 잊어버려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나이가 들어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을 당황하게 할 수도 없고 아직 시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미 집을 나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몇 번이나 전화를 했고 심지어 문자까지 보냈다.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는데 휴대폰을 집 침실에 두고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휴대폰에 별로 관심이 없는 남편이 회사에 가도 가끔 잊어버리곤 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 잘 안 나가는데 출장 중이라 당황하면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남편이 깜빡 잊은 게 있다고 했더니 부하 직원이더군요. 출장인데 연락이 필요해서 출장이라고 하셔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셔서 직속임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출장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바로 출장지로 갔다고 남편의 출장지와 동행인에 대해 물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회사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동의했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잊어버린 물건을 얘기해 주세요. 잠시 후 밖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아서 집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사과하고 정장 셔츠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남편을 밖으로 배웅하다 운전석에 여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짝 고개를 끄덕였으나 무시했습니다. 남편이 차에 타는 것을 다소 불쾌한 기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이틀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오자마자 목욕하라고 했는데 아직 난방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돌아왔다는 연락이 없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평소보다 일찍 돌아오더니 남편이 심술궂게 말했어요. 그리고 먼저 밥 먹자고 해서 빨리 밥을 차려 남편 앞에 차려놓고 여행 어땠냐고 물었더니 간신히 대답만 해줬는데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다고 말해도 이해 못할 텐데. 저를 얕보는 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서 피곤하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욕실로 가더니 침실에서 딸의 대화가 생각나서 전화를 걸어 가사 서비스업에 대해 더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동안 집안일과 육아만 했기 때문에 일을 생각해도 살림만 아니면 할 수 없을 거라 믿었던 40년을 딸아이를 집 밖으로 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져도 좀 더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서 가사 일을 해보자고 남편이 반대했지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있을 때 나는 집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고 일을 시작한 후에는 평소처럼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딸이 하던 집안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감사함도 받을 수 있어서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가끔은 고맙지만 단둘이 된 이후로 남편은 집에 오면 한 번도 감사 인사를 한 적이 없고 목욕이나 저녁 식사만 요구하고 처음으로 쉴 때는 차만 마시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대화를 많이 나누곤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일에 익숙해지고 보니 살림꾼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새 의뢰인을 배정받았다. 혼자 사는 여자가 나보다 살짝 어려 보였다. 그 여자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 여자가 할 일이 있다고 지시를 하고 집을 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방이 어지러워서 정리부터 시작했다. 청소를 하다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고용한 여자가 남편과 함께 있는 사진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차에 들렀을 때 이 여자가 운전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출장 가서 깜빡한 게 있어서 집에 가져갈 수가 없어서 일단은 엇갈린 심정으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일을 마쳤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 여행이니까 빨리 또 여행 준비하라고 했더니 심술궂은 남편이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집안일만 하는 당신과는 달리 내일은 힘든데 그 사람 그렇게 눈에 보이려고 한 걸까요? 남편이 여행을 떠나던 날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커졌습니다. 제 자신을 훔쳐서 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의심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그의 불륜의 증거를 아주 쉽게 발견했습니다. 그는 내가 그 여자의 집에서 본 것과 같은 사진을 그의 서랍 안에 가지고 있었고 그의 여주인 편지에서 내 아내는 단지 가정부일 뿐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이름이 적혀 있어서 기뻐요. 불륜이 확인됐어요. 급하게 딸아이한테 상담했는데 다행히 쉬는 날이었는데 다 말하면 바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딸이 나보다 더 화났어요. 어떻게요 하고 싶다고 엄마가 처음으로 물었더니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걸 깨닫고 딸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가사일 뿐인데도 남편이 저를 단순한 가정부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나는 슬픔을 느꼈다. 나는 헌신했던 남편에게 배신당했고 가능한 한 빨리 그 사람과 떨어져 있고 싶었고 딸은 내가 그렇게 느끼면 나가서 함께 살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나는 남편을 연루시킨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고 무엇보다 이 집은 내가 소유했습니다. 남편을 이 집에 남겨두고 싶지 않았지만 이사를 가면 이혼이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사 준비를 시작했고 딸이 구한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변호사와 나는 일주일 후부터 본격적으로 이혼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왔을 때 가져왔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갑자기 비웃었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어쩌려고 하루도 일한 적 없는데 혼자서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상처받고 눈물을 참으면서 대답했는데 그래도 날 바람 피우는 사람이랑 사는 것보다는 낫다. 바람 피우며 웃었어. 뭐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애인이라는 거야? 즉, 그 사람이 메인이고 넌 그냥 가정부야. 10년 넘게 눈치채지 못했는데 여기서 살 수도 있었을 걸 눈치채지 못했다면 이제 갑자기 신경 쓰이잖아. 가사 도우미로서 세상에 아무 관심도 없이 불륜을 부인하지도 않은 게 불쌍한데 내가 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을 때 그 사람은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는데 낚아채서 서슴없이 작성하고 다시 밀쳐냈다. 난 언제든지 이혼할 준비가 돼 있어. 이혼할 거면 내일까지 시간을 줄게.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다음날 아침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실에 갔다. 나는 일상을 어겼다. 남편을 위해 아침이나 점심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깨우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그는 보통 7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떠났고 동네 식당에 갔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 것이 얼마나 상쾌했습니까? 내가 너무 특별하기 전에는 다소 아름다웠어요. 잠시 후 내 휴대전화가 여러 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평소 전화를 선호하는 유형이 아니라 남편이 보낸 전화였습니다. 내가 대답하면 남편은 결국 그를 무시하고 나를 습격하게 될 것입니다.
식당에서 휴식을 취한 후 전화기를 꺼 놓았습니다. 사무실이 열리자마자 지방 사무소로 갔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있는 동안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집에 가서 짐을 싸기로 했으나 놀랍게도 남편은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집에 어디 있었어? 내 탓이야. 늦었어. 이제 회사도 못 가서 병원에 가서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뭐 당연하지. 한 번도 깨어나지 않은 남자. 그 사람은 지금은 못하는데 그냥 회사를 쉬는 게 얼마나 좋은 생각인지 그 사람과 말다툼을 할 기분이 아니어서 그냥 무시하고 짐 싸기 시작해서 이제부터 떠나기로 했어. 나 그녀를 초대할 테니 그 사람의 여주인이겠죠? 그 사람은 제가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나를 쫓아내고 여기서 그녀와 함께 살 계획인가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까지 나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변호사 준비하세요. 불륜에 대해 반드시 배상 청구할 테니까. 남편이 그냥 웃었어요. 기회가 없으면 언제든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롱당해서 너무 답답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대답하려고 했어요. 남편 배를 부여잡고 웅크리고 아파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정말 괴로운 것 같아서 잠시 그 사람을 이대로 놔둘까도 생각했지만 그랬다가는 그 사람을 보는 게 나한테 반향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고통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구급차가 빨리 도착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고 남편을 지켜봤고 남편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부인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지만 단호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마도 그들이 제가 동행하지 않고 남편을 수송한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한심할 정도로 우스꽝스러웠습니다. 딸에게 연락했을 때 그녀는 병원에 가기로 동의했습니다. 남편이 입원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나는 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다는 말만 들었고 결국 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낯선 사람입니다. 이제 원하지 않는 감정이 생기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나는 딸에게 말했고 그녀는 계속하면서 이해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남편이 여주인과 함께 찍은 또 다른 사진을 찾았는데 그 서랍에 있는 것일 서랍에 우리 결혼 반지가 숨겨져 있었는데 남편이 의도적으로 거기에 두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눈치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동시에 내 안에서 다시 분노가 솟아올랐다. 이 집을 떠날 생각도 했지만 그냥 가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남편은 곁에 없었고 나는 이것을 행동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반달 후 새 아파트에 살기 시작하고 일을 마친 후 그의 소지품을 모두 임대창고로 옮겼습니다.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전화기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서 전화기를 떨어뜨리려는데 또 전화가 와 마지못해 응답 버튼을 눌렀다. 야, 너 지금 왜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 남편이 퇴원해서 집에 돌아온 것 같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웃었다. 퇴원 축하해. 거긴 이제 내 집이 아닌데 왜 애인 집으로 가냐? 뭔 소리냐? 소리쳤는데 난 물러서지 않았어. 집 팔았어. 네 착각인 것 같은데 집이 내 이름이었어. 나는 내 소지품에 대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당신의 알바가 아닙니다. 게다가 나는 당신의 가정부를 졸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혼했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는 반달 전에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별로 감당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어리둥절해 보였지만 나중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 남편과 그의 애인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전 남편은 유능한 변호사를 쉽게 고용할 수 있다고 자랑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불륜의 증거와 기간 어느 변호사도 패소 사건을 맡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딸이 전 남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불륜은 분명히 그의 회사 내에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직장에 전화했을 때 받은 바는 그는 출장 중이 아니라 애인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혼이 확정되자 전 남편이 아내에게 버림받고 집을 갖는다는 이유로 사무실에서 농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각된 것 같은데 동료와 부하들은 더욱 무정했고 여주인 집에 갔을 때 그녀도 손해배상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계약한 것이 아니라고 불평하고 그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부남과 연루된 후 딸은 아버지의 불륜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 후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인생 어떻게 그런 태도로 신년 축하 행사에는 협력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엘사 친척들은 다 여기 있는데 우리 주변에 가족도 없고 우리만 있다는 게 부끄럽지 않나요?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잠깐만 지금 배가 너무 아파요 요점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당신 말을 듣지 않았나 봐요. 당신은 정말 겁쟁이예요. 내가 가야 한다면 정말 아파요. 병원 나 못 돌볼 거야. 우리 딸 이제 집에 와. 심각하게 그만둬.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창피하지 말고 배가 아프면 그냥 빨아라. 남편이 소리 지르고 전화를 끊고 상대하느라 지쳐 의자에 주저앉았는데 하반신에 점점 커지는 증인을 느꼈어. 안 돼. 양수가 터졌어. 움직이려 했지만 점점 더 아파서 마비됐어. 감당해야 해. 물이 터지는데 내 딸은 어쩌고 고민하다가 딸이 무슨 일인가 걱정하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내 가슴을 뛰게 만들어. 내 딸도 새 형제가 생겨서 너무 신난다. 세러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기쁨으로 말하지만 이번 임신이 달갑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어. 내 남편 존. 나는 현재 출산 휴가 중이고 나는 동안 집에 있는데 밤에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데도 여전히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실례합니다. 누구 아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당신 아기를 임신했어요. 유급 휴가 중이에요. 보류 중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오는데 자존심이 상해 화를 내서 남편의 비꼬는 말을 무시하고 있는데 요즘 딸이 대신 나서서 말을 잘하고 내 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있다. 9살 딸아이 때문에 남편이 버림받고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기 위해 휴가를 내고 있다고 해요. 아빠는 출산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임신 중에도 일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엄마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때마다 아빠는 얼굴을 붉히며 엄마 덕분에 방으로 돌아갑니다. 존의 걸림돌을 면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사라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책을 읽고 그 주제에 대해 스스로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똑똑해지고 있는지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딸이 우리 결혼 분쟁을 목격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느낌입니다. 물론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이 잘 지내면 더 좋아할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내 편이 되어 기쁘기 때문에 죄책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일을 하고 있는 존은 이 모든 와중에도 최소한 집안일은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집을 사랑하며 추수감사절과 신년 축하 행사에 돌아갑니다. 다른 경우에는 그가 혼자 가면 괜찮을 텐데 그는 항상 내가 따라가는 것이 당신의 의무라고 주장합니다. 내 아내가 나를 당황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온 가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내 감정을 일축하고 나를 끌고 가면서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 집까지 1시간 운전해서 당일치기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룻밤을 묵어야 합니다. 그의 가족은 심지어 나에게 우리가 많은 일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새해에만 오세요. 하지만 남편은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내 가족에 대해서 너희 엄마도 이해하실 때마다 왜 우리가 가야 하는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내가 자란 곳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불화를 방해하려고 하는 게 사실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합병증이 있어서 그 사람 집에서 기절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사람이 내년 새해에는 꼭 다시 가자고 하더라고요. 축하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집에 있고 싶어요. 임신이 병은 아니라고 애원해요.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병원에 안 갔다고 했으니 괜찮으니까 임신을 병으로 이용하는 건가요? 당신이 정말로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변명합니다. 그는 임신 중에 6시간 동안 차를 타면서 계속 이런 당혹스러운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돼요. 특히 지난번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집에서 쉬고 싶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돼. 제발 내 말을 들어라.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올해 새해에는 집에 좀 있어줄 수 있니? 내 애원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더 화를 내서 얼굴이 빨개지는 건 넌 그냥 하지 마. 부모님 집에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셨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그러면 그가 시작한 일에 대해 가족에게 이야기하세요. 그의 부모님 집에 전화를 걸면서 그는 마지못해 나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나는 전화를 받았고 위령 존의 형제가 대답했다. 위령과 그의 아내는 존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사실 위령과 그의 가족이 이미 거기에 있을 때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존. 윌리엄 미안. 제니퍼야. 오너야. 제니퍼. 무슨 일이야? 윌리엄 미안하지만 우리는 신년 축하를 위해 집에 있고 싶습니다.
우리 마감일은 그 무렵에 윌리엄이 대답했다는 말을 들으니 물론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많이 힘든데 가족 모임으로 특별히 여행 갈 필요는 없잖아. 그 사람이 잘 지내라는 말이 나를 눈물나게 만들었어. 윌리엄은 계속 친절한 말로 지난번에 좀 더 배려했어야 했는데 그만뒀어야 했는데 미안해. 당신이 애초에 당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온 것이 아니오네. 잘못이었습니다. 제니퍼가 가장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당신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가족에게 새로운 사람이 추가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처남인지 알다시피 저는 결국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새해 축하를 위해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기가 언제 나올지 걱정돼서 입원 안 하면 괜찮다며 나를 무시하고 숨이 막히는 부모님을 공경할 생각 없느냐고 화를 내기까지 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처남에게 설명하자 그가 존을 스피커에 올려놓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윌리엄 존 새해 축하 행사에 제니퍼를 부모님 집에 데려갈 계획이군요. 그렇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니퍼는 고집이 세네요. 그리고 가고 싶지도 않은데 제니퍼가 왜 당신 부모님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아마도 제 부모님 집에 가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죠. 그냥 이기적인 것 아닌가. 내 남편의 무례한 말이 내 동생을 화나게 했어요. 시댁. 저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렸나요? 제니퍼가 쓰러져 입원했을 때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렐은 심각한 일이 없었어요. 마침내 내 남편 처남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진정됐는데 남편 얼굴이 심각하게 창백해졌네요.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군요. 제가 설명하기 전까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처남은 정중하게 말합니다. 형이 끼어들어서 정말 미안해요. 대신 사과드립니다. 집에서 새해 잘 보내세요. 남편이 윌리엄이 불편한 표정으로 너무 걱정한다고 중얼거린다는 걸 가족들에게 알릴게요. 이제 남편의 말을 듣기 전에 처남과 상의하겠습니다. 처남의 엄중한 말 덕분에 12월 초에는 산전 드라마로 긴장을 풀 수 있었는데 월말이 되니 남편이 다가와서 친정에 갈 수 없다고 투덜대기 시작하다 마침내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집 청소와 신년 축하 준비를 마쳤습니다. 딸과 함께 쉬고 있는데 남편이 뭔가 사야 한다고 합니다. 돌아와서 오후 300시쯤 차를 몰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 사람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녁을 먹고 딸과 함께 공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궁금했습니다. TV로 카운트다운 콘서트를 보고 다음날 웃으며 평화로운 설날을 맞이했는데 새해가 왔는데도 여전히 아침에 돌아오지 않네요. 너도 와야지. 잠깐만. 그게 어디 우리 부모님 집이야. 진짜 다들 여기서 술 마시고 있으니 서둘러.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새해 전야에 부모님 댁에 있었다고. 잠깐만. 나한테 식료품 사러 간다고 했잖아. 그게 거짓말이었나 모르겠는데 안 오면 싹 다 먹어버릴 거야. 내가 이전에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확실히 취한 상태였어.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았어. 내 딸은 싸움을 두려워하는 표정을 짓지 않았어. 내가 전화를 받았어. 다른 방. 들어봐. 윌리엄이나 다른 사람한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내가 말했듯이 갑작스런 고통이 나를 덮쳤다고. 남편의 말투와는 상관없이 점점 짜증이 났다. 그 태도는 뭐야. 나는 내내 당신의 변덕을 참아왔고 새해에는 협조해주세요. 축하. 적어도 나는 그에게 새해 축하 행사를 위해 연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계속 말했지만 내 관심은 극심한 고통에 지쳤어. 잠깐만. 배가 너무 아프다. 고통이 더 심해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을 안 들어주네요. 진짜 속이는 거겠죠. 비겁한 애원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병원에 입원했어. 우리 딸을 돌볼 수 없을 거야. 이제 집에 오면 그만이야.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지 말라고 했잖아. 배가 터지면 내 이름을 진흙탕에 질질 끌지 마. 내 남편이 전화로 소리 지르고 통화가 끊겨서 남편과의 대화가 끊겼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 아래가 갑자기 축축한 느낌이 들었어요. 안대 양수가 터졌어요. 일어서려고 했는데 통증이 심해서 불가능했어요. 이사하려면 물이 터진 후 청소를 해야 하는데 우리 딸 사라는 고통 속에서 싸우고 생각에 빠져 사라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걱정스러운 엄마는 아빠는 어디 계시나요? 사라 먼저 이리 오실 수 있나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사라에게 전화할 수 있나요? 이 전화기가 있는 구급차 고통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세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비상 전화를 거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의식이 남아 있었는데 세러가 내가 이웃을 데려오겠다고 했고 우리 이웃이 도착한 지 1분 후 그녀는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세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즉시 어른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니퍼 괜찮습니까? 지금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우리 이웃이 바로 그 일이었고 그 순간 저는 그렇게 지지해주는 커뮤니티에 감사했습니다. 세러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내 손을 잡고 등을 문지르며 타고 있는 동안 우리 이웃이 부모님에게 연락했고 마침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날 늦게 출산하고 다음날 부모님 두 분 모두 병원에 도착 건강한 아기가 조금 일찍 태어났습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이 옆에서 찡그린 채 사과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아빠가 남편한테 팔려고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 돼서 결국 집 전화로 연락이 왔어요. 윌리엄 와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남편을 만나려고 이혼까지 고려 중이라고 말하는데 이전에 고소했던 남편이 눈을 크게 뜨고 당신이 너무 과격한지 누가 이혼 얘기를 하는 것 같나요? 형부 깜짝 놀랐어요. 야, 존 무슨 말을 하는 건데 남편이 계속 저를 모욕해요. 그녀는 단지 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뿐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그녀를 걱정해주기를 바랄 뿐이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빠예요. 토마스 남편이 도착하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요. 아빠는 방금 내 딸을 점심 먹으러 데리고 나갔다. 존은 내 딸에게 정기적으로 말하는 방식이 이것이다. 글쎄, 내 말은 내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에 내 남편이 명확하게 대답한다는 뜻이다. 당신은 그녀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그것을 속였다고 비난했다. 파산했는데 지금 제니퍼를 보면 제니퍼가 한동안 우리 집에서 요양할 테니 나중에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제니퍼나 아기를 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해하세요. 제 남편이 마침내 자신이 저지른 엉망진창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나를 돌봐줄지 나는 그것을 되돌려준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돌보며 여전히 쓸모가 없다. 우리 딸은 출산 휴가를 가기 전에 가까스로 일하고 집안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스러운 행동이네. 아버지가 소리 지르셨는데 남편이 아직 불만이 더 많은데 처남이 끼어들었어요. 형이 한 행동이 너무 미안해요. 신입생 축하해요. 늦고 얼마 안 됐더라도 이 선물 받아주세요. 처남이 넉넉한 출산 선물을 건넨 뒤 남편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아빠 혼인 청혼하러 오셨을 때 폐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해요. 그 뒤로는 그 사람이 더 믿음직스러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 집에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다행히 딸이 겨울방학을 한 지 2주 정도 지나서 아버지와 저는 남편이 있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와 딸을 엄마와 함께 두고 드디어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의 집은 내가 걱정했던 것과 똑같았고 더럽고 먼지가 많았습니다. 그는 패스트푸드에서 살았습니다. 빈 상자에는 여러 개의 쓰레기 봉투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그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바로 이혼을 원하는 지점으로 갈 것입니다. 이혼 서류를 그 사람에게 밀어붙인다. 넌 이혼에 대해 진지한데 나와서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잘했다는 말도 못하고 엄마가 낳은 게 아니라 일의 일부일 뿐. 남편이 거의 바로 말을 내뱉었다. 그럼 이혼하고 싶지 않다. 늘 아들을 원했다. 야구선수로 키울 거야. 너 이치로가 아빠랑 연습해서 대스타가 된 줄 알았어. 그런 짓을 하고 싶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치로의 아버지는 당신이 할 수 없는 것과 달리 그의 아들을 돈벌이로 본 적이 없다. 더 이상 침묵을 지켜라. 거실 문이 터져 열렸다. 나는 개입할 적절한 순간까지 기다렸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케이시 어머니. 남편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충격을 받았다. 존은 그녀를 붙잡았다. 스트레스 없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당신 대신에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 매일 요리하는 사람, 이 집안을 계속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모두 제니퍼 덕분입니다. 사실 이 집은 제니퍼가 단 2주 동안 떠났을 때 무너졌습니다. 감사가 부족해서 당신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깨닫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니퍼 이혼이 유일한 선택지.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남편이 겁을 먹고 마침내 이혼 서류에 서명해서 변호사를 통해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이를 확보했습니다. 딸과 아들 모두에 대한 부양비. 그리고 전 남편은 강제로 부모님 집으로 끌려가서 지금은 부모님과 처남에 의해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탈출하고 싶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신랄하게 불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기 좋아하던 남자가 이제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시댁 배려 덕분에 출산, 육아 휴직 후 직장 복귀에 성공했다. 전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지키게 됐다.
재산 합의의 일환으로 전학으로 인해 딸이 외로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은 시댁의 친절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지쳐서 아버지를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혼 내 아들도 그를 보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방식을 바꾸고 아이들이 그를 보고 싶어하는 날이 결코 오지 않는다면 나는 그의 가족이 그의 뒤틀린 성격을 교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오지 않을지도 몰라. 내 아이들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해 내 소중한 이들을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할게. 나 미아 28세 올리버와 결혼한 지 5년 전 우리는 아이가 없어요.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올리버와 저는 친구 소개팅으로 만나서 바로 화해했고 반년 뒤에 결혼했습니다.